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유럽발 입국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지금 유럽 상황 어떤지 이탈리아와 독일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과 한 뉴스를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짜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형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소탕개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총선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는데요. 민심은 어떨까요? 그리고 참여할 경우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30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도 청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까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과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할 듯 보입니다. 민주당도 지역구 청년 공천은 3%대에 그쳤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천을 말한 미래통합당도 청년 후보들은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직접 사업부에서 들어봅니다. 3월 12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유럽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지인 이탈리아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죠.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자수서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탈리아에서 6년 동안 거주하며 여행업계에 종사했던 분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그 이탈리아에서 여행업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현지 분위기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관광객 차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번 사태 때문에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겠죠? 네, 아무래도 3월 예약권 자체가 다 취소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도 많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탈리아 현지인데 조금 있으면 귀국하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도시간 이동 제한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일단 시장을 보러 가는 거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동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에 가서 조금 몸이라도 좀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귀국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기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 제한 기한이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4월 3일까지 학교하고 공공장소는 다 폐쇄가 된 상태고, 예. 일단 아마 4월 3일까지도 이동 제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여행업에 종사하시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예. 지금 일단 투어나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을 다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쯤은 지금 한국에 간 상태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아직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탈리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일단 약국에서도 솔드아웃이라는 푯말이 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는 거는 일단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마스크 자체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하나에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7,000원이요? 마스크, 네네.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 의료 시스템도 궁금한데요. 진단 키트나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북부, 중부, 남부로 보통 크게 나누는데 일단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북부 쪽은 키트가 부족해서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일단은 집에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였고 북부에 계신 거주인과 얘기를 어저께 나눴었습니다. 예. 병원은 가기가 좀 어렵고 자가 격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언론은 어떤 보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현지 언론도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어떤 접촉을 조금 피하고 이동 제한을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시행 자체가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거의 자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일단은 거리로 밖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아까 마스크 품귀 현상의 가격도 상당히 뛰어올랐다고 하던데 그 다른 생필품들은 어떤가요? 사재기 같은 게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 사재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시장이나 마트를 들어갈 때는 입장하는 인원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3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했고 그리고 줄을 서서 1m의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거는 그 뭐 특정 종교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부 쪽에서 처음 발생이 됐을 때 그때의 초기 대응 미흡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의료진 그리고 환자가 아니면 마스크를 끼지 말라라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의식이 없었던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지금 마스크 구하셨습니까? 네,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고. 예. 일단, 저는 한국에서 올 때부터 항상 마스크를 잘 챙기고 다녔던 편이어서. 예. 마스크가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비행기 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행업 종사하셨던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도 코로나19 위협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도 2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글로벌 리포터인 독일 교민 정병진 씨 연결해서 독일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병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YTN 출신이시죠? 네, YTN 앵커로 일하다가 지금은 유학 때문에 독일에 와 있는데 이렇게 또 연결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네. 네. 독일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해 11월에 독일에 들어와서 한 4개월 차쯤 됐는데 예. 지금 독일에서도 남부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접해 있는 바이에른주의 뉘른베르크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지금 거리 분위기나 언론 또 국민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제 주위에 보이는 여기 뉘른베르크 시의 주요 관광지가 이제 근처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이 특이한 게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고 풍기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 그나마 최근에는 어느 지역 일부 지역에서 조금씩 쓰는 것 같다 이런 현지 네트워크 내에서의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서의 마스크에 대한 인식은요. 일단 환자 본인이 기침이 나오니까 그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착용해라. 예.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독일 보건부 장관하고 전문가들이 한 2차례 정도 공개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단 마스크는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진, 관계자만 필요하지 뭐 일반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를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은 뭐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환자인가? 이런 이제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건 뭐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부분이네요. 근데 네네. 예, 우리 언론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네네. 혐오를 확산시켰다 이런 비난을 일부에서 받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아무래도 저도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독일 와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는데요. 일단 여기는 이제 뭐 공영방송 같은 경우 정시 뉴스 위주로 이제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 브리핑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단신 뉴스랑 간단한 리포트를 섞어서 이제 전해주는 일반 종합 뉴스 개념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혹시가 매 정시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뉴스가 이제 나오는 정도고, 뭔가 이렇게 다 터서 한국처럼 24시간 특보 체제로 가는 경우는 예. 이제 없었는데, 벨트 같은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채널 전문인데, 여기도 이제 팬데믹 선언 나오고 나서부터야 한 전체 방송 분량 1시간 기준으로 90% 정도를 다 쓴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시간 기준으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뉴스 채널을 다 다뤘었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금 뭐 다른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경쟁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어떻다 뭐 이렇게 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짚기보다는 그냥 토크쇼 같이 생활 속에서 배우들도 나와서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쇼 하면서 거기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소재가 추가되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심각하게 다루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뉴스 전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뉴스 밸류, 뉴스의 어떤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좀 차분한 예. 분위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먼저 지켜보고 후에 정리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진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나요? 독일은 전반적으로 느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연방별로 통일된 그런 검진 체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 독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헤센주의 마부르크라는 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설치를 막 시작했다. 예. 도입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고, 제가 여기 뉘른베르크 살고 있는데 여기 현지인 독일인 가족 중에서 남편이 베를린 출장을 최근에 다녀온 가족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출장 다녀오고 나서 아이와 아내가 한 일주일 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의심이 돼서 검진을 받고자 1차 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딱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개인 병원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서 검진도 절대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현관문 앞에서 만나자 해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더니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랑 장갑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중무장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간호사가 내려와서 진단 키트를 주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스스로 샘플을 검출해 와서 제출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하고 다시 병원으로 차 타고 돌아와서 제출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검진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뭐랄까요 중앙 연방 정부랑 그리고 각 의료기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의료 행정기관들이 좀 유기적으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빨리빨리 검진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언론이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알겠군요. 예. 마지막으로 네. 그 아시안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보름 전에 제 방송용어로 이게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젠장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직접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터키계 중년 남성이었는데 보통 독일인들보다는 독일에 온 다른 이민자들한테 그렇게 좀 인종차별적인 본래의 인식과 같이 버무려져서 이참에 그냥 뭔가 분위기를 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 발언,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병진 앵커를 바라보면서 욕설 섞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길거리를 가고 예, 있었는데 제 예. 옆을 딱 지나치면서 바로 제 얼굴에 대고 샤이세 코로나 비루스 이런 식으로 바로 제가 들리게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여기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좀 처음이라서 예. 좀 일단 째려보고 좀 어이가 없다 뭐 이런 표정만 짓고 넘어갔었는데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교민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경우에 녹음을 하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서는 그런 차별 발언이나 혐오 발언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거를 남겨서 대응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뭐 베트남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 독일인 부부가 왔대요. 이런 경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신발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뭐 18유로 정도 된다. 주인장이 얘기하니까 그거 좋은 가격이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가격이냐 비포함된 가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네요. 이제 동양인들도 싸잡아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또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에 살고 계신 정영진 YTN 글로벌 리포터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네요.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는데요. 서울 71명, 경기 14명, 인천 17명 등으로 집계됐고 12층 말고 인천에 거주하는 9층에서 10층 사이 그 직원 2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박 시장은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과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음성 판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 동대문구의 동안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광주시 한 연수원에서 교육자를 포함한 교인 168명이 참여하는 겨울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처음 알려진 사실인데 YTN이 단독 보도했더라고요. 예. 수련회에 다녀온 교인 중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발병 시초가 약 3주 전 수련으로 의심됨에 따라서 동안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휴경동
그 PC방을 거쳐서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3주 전이면은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네. 단체 수련회는 꼭 했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총 11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훈처 본청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그러니까 세종중앙부처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업무 특성상 청사 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 사무실과 회의실, 식당 주로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세종시는 이 정부 세종청사 내 별도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이것도 탄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필수 인력 등 사무실 근무자는 매일 2차례 의심 증상을 체크해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예. 대구시가 콜센터를 점검하고 있는데 13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7명이 나왔고 네. 그중에 신천지 교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66개 콜센터 직원 8천여 명에 대한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 오늘 오전까지 57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콜센터 직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3월 말까지 콜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게 방역 상황에서 맞다라고 말했고 당장 재택근무 전환이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분산해서 운영한 한이 있더라도 대구에선 콜센터 운영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센터를 신종 코로나 고위험군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권 시장은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곳을 고위험군으로 봤지 콜센터는 소홀함이 좀 있었다. 하루 7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역학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대구는 특히 대구입니다. 네. 신천지 교인의 어떤 집단 감염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신천지 현장 조사를 행정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현장 행정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말을 좀 들어보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더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서울시나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역학조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신천지 교인 집단 거부지 등도 파악하는 그런 목적의 행정조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온라인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구시 조사단과 경찰 오늘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정문 출입구가 잠겨 있어서 불가피하게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대우 집화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 사택 4곳도 압수수색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대구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자,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권발 비례연합정당 출연 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관련 이런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에서 보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26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 3가지 정도로 물어봤어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 현재 상황에 보면 이 득표율이 민주당이 36%, 한국당이 32.8%, 정의당이 7.8%, 국민의당 5.1% 이게 쭉 나갔는데 이거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해봤자 7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의석수 같은 게 미래한국당을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권 이 비례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이렇게 합친 정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게 두 개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면, 물론 민주당 비례표 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32.4%,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은 30.1%, 열린민주당은 8.3%,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의당은 8.3%,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똑같은 그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비슷하게 5.1% 나왔고, 세 번째 뭐였냐면 단일 여권 비례정당입니다. 예.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다 합친 건데 그때는 39.6%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그 비례 연합정당이 나올 때 하나를 합치게 된다면 이 개혁 진보 세력으로 볼 때, 범민주 진영을 볼 때 제일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요를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개요는 이따가 3부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릴 테나요? 방금 이야기한 여론조사 조사 개요 3부에서 언급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선언했네요. 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했는데요.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산은 출마를 포기하고 통합당 현역이 없는 대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겠다 얘기했는데 어디일까 좀 예상해 보면은 수성을이 제일 유력해요. 수성을이 원래 주호영 의원 지역구였는데 주호영 의원이 수성 갑으로 갔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이 있는데 김부겸 의원과 붙게 됐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으며 복당한 뒤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경남이 아니고 대구를 선택했다. 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천 신청에서 받은 미래통합당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여당 후보보다 더 껄끄러운 상대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좀 큰 인물 이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 전 대표 쪽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죠. 김종인 전 대표 어떻게 통합당 상임 선대위원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후유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대위원장은 못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안팎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 이 전 대표의 말에 따라서 공천이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기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김용호 위원장이 한 공천을 바꾸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또 시끄러질 수도 있겠네요. 6곳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김용호 위원장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는 최고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있다.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인터뷰합니다.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서 병실 감염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는데요. 병원 내 상황은 좀 어떨지 국군 대구병원 간호부장 맹순주 중령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령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저희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의무사령부하고 각 군병원 준비 인력들이 예. 2월 24일 국군 대구병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현재 18일째 근무 중입니다. 예. 지금 환자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 환자는 오늘로서 276명 입원해서 저희 병상 점유율 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환자들이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기저질환 가진 환자들도 많이 입원한 상태고요. 예. 대부분의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인데 일부 환자들은 지금 산소 치료도 받고 있고 수혈 환자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대구에서 일하는 의료진 연결했을 때는 3교대 근무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희도 3교대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비상체계로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2교대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번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현재 밤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교대 하시면 어떻게 몸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근무자 휴게실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시간 순환 근무를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실 만들어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도 방호복 입고 또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것도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방호복 입은 상태에서 2시간 격리병동 안에 있다가 나온 근무자들이 정말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나온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도 사실 많이 아프고 괜찮다고 답변하는 저희 후배 장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맙고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지금 또 10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간호장교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네. 간호과장으로서 후배들 이렇게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짠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힘든 사관학교 생활 마치고 또 장교 임관한 기대감으로 설레었을 텐데 3월 3일 정말 임관하자마자 저희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 대구병원으로 저희 투입된 신임 소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정말 병동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소위들이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 시간 때 동료들과 어떠한 얘기를 좀 나누세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 주로 이런 거 묻고 개인 건강 관리 잘 하도록 격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만나보죠. 은혜님께서 저도 간호사 출신이어서 너무 공감 가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리블루님, 파견 근무에 2교대라니 너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의료진 분들 건강 잘 지키세요. 아미리따님께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격려의 말 들으면 또 힘이 나고 가시겠죠. 네. 지금 현재 국군 대구병원에 보내주신 정말 전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국군 대구병원의 간호장교 소위를 포함한 저희 의료진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방호복 물량은 어떻게 충분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3월 5일 개소를 했고 현재 8일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좀 장기화될 경우 부족하게 될까봐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현장 의료진들 사진 보니까 곡을 쓰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살이 쓸려가지고 밴드 붙이는 모습이 좀 짠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장교님은 어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간호부장으로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감정이 북받칠 때가 저도 사실 있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로 계속해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 우리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국민이 모아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 국군 대구병원의 근무자 모두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한마음으로 같이 극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대구병원 간호부장 맹순주 중령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 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가 당연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전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설문 내용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여론도 그렇고 아마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합리적 판단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직면한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당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는 좀 열성 지지층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도층의 이탈 논란이라든가 어떤 뭐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들이 선택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당의 어쨌든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찬성이 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2부 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가 이제 대략 소개를 해드렸죠. 예. 전체 비례대표 현행 이제 구도에서 조사한 거는 일반 정당 지도 문항과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6%, 미래한국당이 32.8%, 그리고 정의당이 7.8%, 국민의당 5.1%, 민생당 1.5% 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민주당이 참여하는 당 바깥에 시민을 위하여 하고 정치개혁연합이 합친 정당을 이제 하나 보기로 더 넣었고요. 추가로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이걸 포함해서 조사를 했더니 미래한국당이 여기서는 이제 선두로 나왔습니다. 32.4%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의 합친 정당이 30.1% 오차범위 내에서 2%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8.3%로 격차는 크지만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공동 3위 8.3%.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꽤 득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5.1%로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도는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 이 세 군데가 다 합쳐진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경우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세 정당의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합쳐진 정당이 39.6으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31.4%, 정의당이 7.7, 국민의당이 6.7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세 정당이 합쳐질 경우 또 민주당이 여기 참여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례연합 정당에 어떤 정당이 참여하느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났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정의당은 참여 안 한다고 누차 얘기했고 정의당 민생당은 참여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대략 한 8% 안팎의 지지율이 계속
새 구도에서 모두 유지가 됐고요. 또 국민의당은 한 5% 또 6%가량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새 정당이 이 시민을 위하여 또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다 합쳐지는 경우에는 한 40%, 두 정당이 합쳐지고 열린민주당이 따로 갔을 경우에는 대략 30대 또 8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정의당이 이제 이럴 경우에 민생당도 그렇고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사실이죠. 정의당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좀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그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의당이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례연합 정당에 정의당과 녹색당,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만 올라타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 정당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례연합이 아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겁니다. 지역구 특히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 오차범위내 박빙 지역이 사실 꽤 많았죠. 이번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설훈 의원도 그렇고요. 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원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당원 투표에서는 아까 윤영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 참여한다면 그때 이제 가장 큰 피해 정당은 이제 정의당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듯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좀 젊은 층들이 많고 그래서 선거 제도가 약간 복잡하더라도 실제 그 시점에서의 전략적 투표는 상당히 능하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이제 놓였을 때 실제로 민주당을 지역에서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정의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비례에도 찍을 경우에는 사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아마 내심 이제 20% 가까운 비례 득표를 아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을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비례 정당, 연합정당 등 민주당이 이제 관여하는 정당들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 보면 10%를 이제 넘지 못하는 지지율이거든요. 실제 정당 지지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 중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지역에 정의당 후보들이 이제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아마 지역에서 몇 군데의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곳들은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제 유리하게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아마 이제 우려하는 민주당의 지역 후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어쨌든 4~5%는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는 상당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 후보들이 뭐 지금 70군데 얘기하던데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선거 지형 자체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또 명분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중도층이 또 떠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사실 중도층이 이탈한다 아니면 이제 실제 얻을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이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일체감들이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지지층과 정당과의 일체감이 매우 견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반대로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유권자 지지층과의 정당 일체감, 유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은 사실은 제가 봐서 크지 않고 지금 보면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데 민주당이 참여하고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비례위성 정당 했을 때는 40% 가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계속 추진되게 되면 워낙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내에서는 다른 이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하게 되면 정의당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일정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정의당 등 이 구수 정당들의 앞번호 비례해서 앞번호를 많이 배정해 주느냐 여부의 논의가 뭐 물밑에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비례 공천이 끝이 났는데 후보자 일부 공천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네. 이거는 정의당 그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정의당 지지율이 이번 주 주중 집계에서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4%로 0.8%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됐던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관련돼서도 약간 소외되는 지금 분위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정의당 일부 공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정의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지율이 4%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는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정당에 비해서 좀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뭐 종반으로 가서 3월 하순까지 그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 상황을 봐서 막판에 이 지금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러 플랫폼 정당들과 막판 합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선거 임박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4% 그치고 있는. 상당히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뭐 악재가 발생하고 하면서 지지율 상승해야 될 좋은 시기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례 공천에서의 악재들이 언론에 이제 부각되면서 지지 확장에 제약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겠고,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온 것들 보면은 어쨌든 이제 소수자성 부각하는 부분들 많이 좀 부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성을 보호하는 것, 강화하는 것 과 비슷하게 대중성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가져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약간 이제 균형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당의 스피커로서의 어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있었을 때, 그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쌍도마차가 있으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많이 이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 측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전국 오게 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가 이런 데 오면서 어떤 독자성 정당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생기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40.2%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요. 미래통합당이 32.5%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마스크 오부제를 하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번 주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4.6%, 그다음에 공화당이 2.6%, 민생당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2.2%포인트 하락한 1.9% 순으로 나타났고요. 무당층이 1.7%포인트 오른 11.4%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구로구 콜센터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오부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30대 여성 수도권 이런 쪽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처음에는 어쨌든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이 좀 보수적 성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원래부터 있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 40대에서 어쨌든 직장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부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가장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섰다가
마스크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오보제로 인해서 어쨌든 예측 가능성을 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러 갔다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불만을 좀 표출하는 기류가 30, 40대 중심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대구 내려가서 의료봉사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당 지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미래한국당이 만일 비례를 냈을 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후보를 냈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그렇죠. 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사실 보수 정당 중에서는 이제 가장 거대 정당이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네. 정당일 텐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국민들 눈높이에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민의당 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공관위원장도 이제 선임을 하고 공천 절차를 지금 밟게 되는데 어떤 인물들로 공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서 최근 1, 2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공천을 어떤 인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또 더 오를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요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까지 이제 통합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중도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내민선은 이제 거부했죠. 역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대선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다시금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국민의당 지지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정당까지 만들 수 있는 즉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스크 문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마스크 공장도 있었고요, 거기에 원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현안 조사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조사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반대가 49.9, 그다음에 찬성이 43.4, 대략 한 6%포인트가량 반대가 높았습니다. 예. TK 또 PK 서울 60대 이상과 보수층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만큼 확실한 보수 성향을 나타낸 20대도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호남과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높고 보수층에는 반대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국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수급, 마스크 대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론이 좀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또.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에서 할 경우에 또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워낙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선거를 염두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보수층의 유권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현 정부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것을 이제 기회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어쨌든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이제 의아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마스크 생산을 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공급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이념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20대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 이 대표가 주셨는데 통일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20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여러 개선 전략 또 그다음에 방법 등에 대해서 60대만큼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제 과정에 이제 공정함, 평등함,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일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뭐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조사에도 20대는 굳이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60대만큼 높게 나타나는 점. 이거는 워낙 지금 취업도 안 되고 특히 20대가 이제 여러 면에서 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감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가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 이제 흐름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20대에서 보여주는 측면도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통일이 되거나 어쨌든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많이 내려올 경우에 있는 일자리, 그나마 이제 지금 청년들을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경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미래가 좀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20대의 어쨌든 걱정이나 두려움도 일정 부분 이것에 담겨 있어서 저는 뭐 이 문제는 20대 자체가 좀 왜 미래지향적으로 또는 좀 폭넓게 이것을 시사각을 보지 못하느냐, 세상을 보지 못하냐라고 비난만 할 것은 아니고 이제 20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공감시키면서 이해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정치권이나 또 우리 기성세대에 좀 던지고 있는 질문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가 처한 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만 불러서 많이 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심은 수사다 코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각 당의 청년들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훈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 대변인은 첫 출연인데 청취자들께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25살 휴학생 박성민입니다. 네, 저 항상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퇴근길에 자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영태 위원장 토론하는 거 들었어요? 네, 몇 번 들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워낙 잘하셔가지고. 예, 장영태 위원장이 지원했던 동대문구를 지금 청년 전략 공천지로 배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거기에 누가 갈지? 일단 청년 경선까지만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예. 지금 후보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장경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경선을 하든 전략공천을 하든 장영태 위원장은 어쨌든 약간 좀 유리한 구도가 된 것 같은데 심상정을 잡아보겠다라고 했던 백경원 의원은 공천 탈락했네요. 예, 뭐 마운드에 서보지도 못하고. 경선 했어요? 아니요, 경선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컷오프 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심상정 의원 같은 구시대 고인물을 밀어내는 게 저같이 이제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등판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컷오프를 당해가지고. 진짜 진짜 많이 컷오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컷오프의 아픔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토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야 이번 공천.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대당의 공천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백경원 의원이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뭐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이제 특히 집권 여당이고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이 민심의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이제 반영했냐라고 봤을 때 뭐 현역에 대한 교체율이라든지 현재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뭐 흔히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주류 세력들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라고 봤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런 좀 변화의 흐름에 같이 좀 이 집권 여당이 같이 그런 이 국민들의 이런 민심에 좀 부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네. 제가 덧붙여서 좀 여쭤보죠. 네. 시스템 공천한다고 얘기했고 또 현역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현역 단수 공천 받은 데도 많고. 네. 청년들이 경선 시켜주세요 했는데도 컷오프 시켜버린 데도 많고. 네. 그리고 방금 백경원 의원이 지목했듯이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 주류들은 좀 많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게 과연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단 말이죠. 네, 일단 어떤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좀 지역구에 도전을 해보고자 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 저도 옆에서 잘 봤고요.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재풀이 또 넓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서 이제 걸러지는 과정 그리고 좀 가려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안정적인 느낌과 그 연륜 그리고 그동안에 하셨던 경험들이 충분하신 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황 대표님이 좀 공개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는 게 좀 저는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사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뭐 비공개 회의 때나 이제 원내 의원들과 논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을 봤을 때 좀 공천 때문에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뭐 공정성, 참신한 공천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지만 결국엔 또다시 도돌이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똑같이 제가 여쭤보죠. 공정성, 참신성 언급하셨으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천이 아니냐. 자신의 측근들을 대고 공천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컷오프 시켰던 사람을 이 지역에서 빼서 다른 지역으로 놓고 A지역에 있던 사람을 C로 놓고 C에 있던 사람을 D로 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참신한 공천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교체는 과감히 했는데 채우기는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전직 관료 법조인들로 돌려막기 했다는 평가가 뭐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거면 이렇게 교체는 과감하게 왜 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보면 그렇죠.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통합은 보이는데 이제 미래는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재심의를 뭐 요구한다라고도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 황교안 대표 또 지도부와 또 이제 이 김영호 공관위와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서로 간의 신뢰 관계 속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또 김영호 공관위가 또 답을 내놓은 것이 뭐 6개 재심의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두 곳은 이제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뭐 이런 주고받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양당은 공이 청년 여성 배려하겠다고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게 양당은 다 반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청년 여성이 보이지 않아요. 네.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판가리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새로운 그런 묘목을 심는 데에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어쨌건 뭐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뭐 그런 공천을 30% 정도 30%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었고 뭐 청년 신인 가산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걸 뭐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죠. 그렇죠. 네, 당사자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청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성과 청년 이런 좀 정치계에서 좀 취약계층인 분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어제
이제 국민공천심사단에 이제 심사를 거치신 21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0대 분들이 5분, 4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당에서 당원 당규로 이제 보장한 30% 이제 가산점, 득표율에 대한 가산점을 얻으시고 이제 본선을 치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비례대표에 20대가 많이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1차에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 국민공천심사단을 거치면서 20대들이 좀 자기를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제 잘리지 않고 이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5에서 7석밖에 못 얻거든요. 그 네. 20대 많이 넣어봐야 뒷번호 배치되면은 소용도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중앙위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3월 14일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어쨌든 앞번호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은 뭐 미래한국당이나 위성정을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비례 후보를 따로 내게 되는데, 예. 후보가 참신하다거나 뭐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 중도 보수표를 다 흡수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실망스러운 공천이 되면은 중도 보수들이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뭐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한성교 대표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공병호 그 공관위원장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뭐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충분히 부응할 만한 후보,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런 관료 출신이라든지 전직 의원 출신, 전직 정부에 뭘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일반 그런 국민들의 그런 대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그런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공언하기도 했고,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이목이, 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은 의원 게임 잘 합니까?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지금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리게임이 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특히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다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적어도 게임은 굉장히 좀 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 이제 다른 아이디를 뭐 빌려서라든지 다른 식으로 이제 그런 게임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어쨌건 지금 그 정의당 비례 1번인 그분께서 이제 뭐 대리 게임, 뭐 부정 취업 논란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리 게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취업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되니까 또 청년들은 굉장히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묻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정의당이 비례 1번으로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죠.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부정취업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은데, 일단 정의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유 후보가 이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거나 이득을 보지 않았고 부정취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후보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입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교체라든지 뭐 자진 사퇴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게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류호정 후보께서 얻었던 등급 자체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 수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타인의 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온전한 힘이 아니라 타인의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얻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BJ를 또 하셨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 그 등급을 내세우면서, 다이아 등급을 내세우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얻었을 수도 있는 측면이 또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보인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취업할 때 그런 자신의 게임 등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슈가 됐었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족했다는 좀 증거가 기사에 좀 밝혀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상민 대변인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더 분명한 해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제 저도 그 후보자가 직접 낸 입장문을 봤는데요. 반성하고 꿋꿋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란이 좀 계속해서 이제 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좀 그에 맞게 당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되냐고. 사퇴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은 어때요? 저도 이제 이건 정의당의 일이니까 정의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특히나 이제 청년들의 공분을 살만한 일이고 특히나 이제 부정 취업 논란까지 이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이 대리가 이게 적발이 됐을 때 당시 아이디도 파기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안 지키고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스펙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정의당이 알아서 감내해야 될 몫이긴 하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경 관련해서 지금 1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3조를 더 증액하겠다. 한 14조, 15조쯤 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지금 철저하게 망가진 지역 경제가 살릴 수 있겠느냐. 각 지자체장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인데요. 김경수 지사 같으면은 국민 전부에게 100만씩 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30만 원씩 해서 취약계층에게 주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50만 원씩 주자 1인당 그러면 한 25조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경제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나중에 부자들에게는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25조란 돈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너무 지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선불 카드라든가 지역 화폐라든가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다 같은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자영업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여당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자체는 이제 원하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이런 방법을 쓰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 예를 들어 외식, 여행, 항공, 숙박업 이런 업계들인데 이제 실제 이런 업계에 그런 도움이 지금 될 것이냐 직접적으로 저는 도움이 이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반면에 호황을 맞고 있는 온라인 쇼핑 업계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럼 정부가 의도한 그런 방향에 맞게 이렇게 돈이 쓰이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 이제 정부가 돈을 풀 때에는 이 파급 효과가 크고 전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경제 주체에 대한 시그널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주에서 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개월수를 정해서 3개월 안에 다 써라. 그것도 지역 화폐로 지역에서만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더 흘러가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취약계층,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취약한 산업군 먼저 살펴보자.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먼저 집중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도 지금 사실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지자체장 그리고 일부 의원들 계십니다. 근데 저희의 입장 자체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경 처리가 좀 더 급선무고 지금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미 제출된 추경액이 좀 지나치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한다. 그것에 지금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 자체 그리고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시기적절한 지원, 그러니까 더 늦어지면 저희가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난 기본소득 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부터 논의가 사실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그 애초에
원했던 그 효과대로 발현하기가 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다 보면 그건 기본소득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라고 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행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한테 일단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자 이런 건데 추경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아니냐. 바로 국민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몇 개월 안에 사용하세요. 또 이게 현금이 아니고 뭐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이거 안 쓰면은 나중에 그냥 휴지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처리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자체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 자체를 끌어와서 새로운 대안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의 대안을 좀 더 보완해서 국민분들께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전북 지역의 그런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취약계층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안전망은 저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것부터 가장 즉각적으로 감면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큼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즉각적인 것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경은 어떻게 야당에서 협조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사실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사소한 부분들에서 좀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예정됐던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 같은 부분들도 좀 파기된 부분들이 많았고, 자 이것이 결국에 여야의 이견 때문에 좀 파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전 국가가 위기 상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빠른 협상해서 빨리 지역으로 돈이 내려가게끔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원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